숨결보다 뜨거운 조혜진. 동틀 무렵 잠에서 깨어 호텔 창문을 연 순간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누군가 이 도시의 인상에 대해 묻는다면 원시적인 하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고 그녀는 예감했다. 그러니까 원시시대부터 그대로 보존되어 온 것만 같은 신비로운 색채의 하늘. 서울에서는 본 적이 없는 하늘이었다. 아니, 그 어디에서도 그녀는 그런 하늘을 보지 못했다. 해가 나면서 다양한 농도의 검푸른 색으로 얼룩져 있던 하늘의 가장자리는 자줏빛으로 물들어갔고, 구름은 사라진 대륙의 지도처럼 난해한 무늬로 흩어졌다.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봤을 풍경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자연현상을 신의 전원으로 해석하며 구원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부류는 세상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니까. 그녀는 종교를 가진 적 없지만 그렇다고 무신론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신이 없다면 세상과 인간은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는 쪽이었다. 다만 그녀에게 신은 인간의 고통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아니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에 가까웠다. 이를테면 자와 저울과 주사위로 어질러진 측량사의 책상 같은, 그러므로 속죄나 구원을 바랄 수 없는 무력하고 무심한 그 무엇. 그녀는 곧 창문을 닫았다. 오늘의 일정을 소화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자야 했다. 커튼을 여미던 손길이 멈칫한 건 그때 마침 시야에 들어온 노인 때문이었다. 실내용 가운을 걸친 깡마른 노인이 한 발 한 발 느리게 걸어오더니 호텔 맞은편 가로등에 몸을 기대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10월 아침은 충분히 추웠다. 영하권에 근접한 날씨에 저런 옷차림으로 거리에 서 있는 노인이라면 치매 환자일지 몰랐다. 언젠가 그녀의 아버지도 간호사와 요양사들의 눈을 피해 요양원 뒷산에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몸이 꽁꽁 언 채로 발견된 적이 있었다. 마침 캐리어 위에 던져두었던 핫팩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곧 양손에 핫팩을 들고는 주저없이 방에서 뛰쳐나갔지만 종종 걸음으로 거리로 나왔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횡단보도를 건넜고 노인이 서 있던 자리를 서성였다. 어리석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렇게 되뇌었다. 이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선의를 증명함으로써 기적을 바라고 싶었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측량사의 책상과도 같은 존재에게 아버지의 기억을 되돌려달라고 호소하려 했던 부질없는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난 5년 사이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치매 진단을 연거푸 겪으면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절망에 가까운 외로움을, 과거 전체가 죄가 되고 일상은 형벌로 변모해 가던 그 과정을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한다 해도 이해받지 못할 불투명한 자루 같던 나날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세계는 한결같이 무력하고 무심했으며 점진적인 소멸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뿐이었다. 도무지 단련되지 않는 연습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통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성당까지 산책을 하고 되돌아오던 길이었다. 사무적인 첫인상과는 달리 불안한 모습으로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그녀가 내게는 커다란 의문부호처럼 보였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돌연 내게로 돌아섰고 그 순간 그녀의 방심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황량한 얼굴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느꼈다.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었지만 분명하게 각인되어 지금도 나는 그녀를 생각하면 그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공항에서부터 동행한 사이였지만 우리는 초면인 양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색한 목례를 나눴다. 그날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모스크바의 풍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그녀를 그대로 지나쳐 호텔로 들어가면서 나는 내가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는 걸 천천히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한 줌도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고 당연히 내가 그녀의 삶을 상상하며 이런 글을 쓰게 되리라곤 짐작도 하지 못하던 때였다. 호텔 조식 시간이 되자 그녀가 다시 보였다. 번역원 직원과 함께였는데 나는 그들의 테이블에 끼지 않은 채 창가에서 혼자 빵과 커피를 먹었다. 뒤늦게 나타난 중년의 소설가가 접시를 들고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으므로 결과적으로 혼자만의 아침 식사는 아닌 셈이 되었다. 그녀는 조식을 먹자마자 번역원 직원과 함께 도서전이 열리는 행사장으로 떠났다. 그녀는 원래 서울의 구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인데 이번 도서전에는 책 진열 담당자로 파견된 것이라고 소설가가 알려줬다. 도서전 사전 미팅 날 병원 정기검진이 잡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나는 그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번역원 직원과 그녀가 한국문학 부스를 세팅하는 동안 도서전의 초청 작가인 소설가와 나는 푸시킨 미술관을 둘러본 뒤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한 검은 승용차를 타고 도서전이 열리는 행사장으로 갔다. 현악 사중주와 정치인들의 인사말과 기념사진으로 이루어진 따분한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행사장 한쪽에서 소설가의 낭독회가 마련되었다. 소설가의 최근 장편소설을 번역한 안나라는 고려인 여성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왔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국어나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를 전공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직원 몇 명이 찾아와 자리를 채워주었다. 안나와 나, 그리고 그녀와 번역원 직원은 가장 뒤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정말 시인이 맞아요? 낭독회가 시작되기 전 안나가 어눌한 발음으로 물었다. 참 젊죠? 그래도 첫 시집으로 벌써 독자도 많이 생기고 아주 촉망받는 시인이세요. 모스크바 대학의 김 교수님이 작년에 그 데뷔 시집을 러시아로 번역해서 저희가 이번 도서전의 초청 작가로 모셨고요. 번역원 직원의 소개를 들은 안나가 나이를 묻기에 27살이라고 대답하자 안나 곁에서 낭독회 자료를 읽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가 본 건 내가 아니라 나를 통과한 상상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와 단둘이 키우던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존재 말이다. 애는 어쩌고 왔어? 치매 진단 1년 만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아버지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무슨 애를 말하는 거냐고 그녀가 되묻자 아버지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렸다. 그제야 그녀는 아버지의 머릿속 세상에선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그러니까 아직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도 아버지는 그녀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극장에 갈 때마다 습관처럼 말하곤 했다. 나는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는 딸이 있어 좋은데 너는 어쩌니? 아이 하나 없이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 거냐? 응? 그때마다 그녀는 이대로도 좋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키가 크고 콧날이 휘었던 남자와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뒤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의욕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40대로 접어들었고 생명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것을 다행이나 불행의 차원이 아니라 그저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이내 인지한 아버지는 그날 요양원 침대 끝에 꾸부정히 앉아 한참을 숨죽여 흐느꼈지만 그 다음 주 토요일 그녀의 방문 때에도 태연히 아이의 안부부터 물었다.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라지기는커녕 기억의 상자들이 허술하게 얽힌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그녀처럼 책 읽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시에 가까운 일기를 쓰는 소년으로 성장해갔다. 그 아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생김도 부여되지 않은 내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의 머릿속 세상에서 저런 시인이 되어 있을까? 그녀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겼다. 시인이 된 아이는 해외 도서전에 초청될지도 몰랐다.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낯선 도시에 도착한 뒤엔 아픈 할아버지에게 엽서를 쓰겠지. 상냥한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그 엽서가 닳도록 읽고 또 읽으며 손자가 있어 참 좋다고, 사는 게 무섭지 않다고 안도할 수 있을 터였다. 나의 큰아들과 나이가 같네요. 곁에서 안나가 말했다. 안나는 곧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잘생긴 청년의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안나의 남편은 러시아인인지 청년의 외모는 전반적으로 서양인에 가까웠다. 안나가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넣더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혹시 고려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까 대사관에서 차를 보내줬는데 운전하는 분이 고려인이더라고요. 라디오에선 빅토르 최 노래가 흘러나왔고요. 나는 농담으로 말한 건데 안나는 웃지 않았고 대신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흡사 전도사 같은 태도와 말투였다. 실제로 안나는 전도사가 맞았다. 안나는 한국 작가들이 고려인의 역사가 담긴 작품을 써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지금껏 만난 한국 작가 모두에게 고려인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나는 역사에 관심이 없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안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려인의 강제 이주에 동원된 가축 운반 기차가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그려지긴 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출발하여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기차는 적어도 내 머릿속에선 하얀 연기를 내뿜고 요란한 쇳소리를 냈다. 가축 운반 기차에 의자나 화장실이 갖춰졌을 리 없었다. 난방이나 식량 역시 따로 제공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쭈그리고 앉거나 꾸부정히 선 채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기차에 운명을 맡겨야 했다. 기차가 한달여 달리는 동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고 안나가 덤덤히 말했다. 기차가 잠시 멈추면 부모들은 러시아 관리의 눈을 피해 철로로 내려가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친 뒤 죽은 아이를 묻었다. 수의도 입히지 못하고 관도 없이 동상으로 튼 입술을 아프게 깨문 채 그 죽음의 기차 끝에는 사막이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중앙아시아의 여러 사막에 드문드문 버려진 고려인들은 연해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황무지에 씨앗을 뿌렸고 곡물을 재배했으며 집과 학교를 지었다. 여자들의 찬 자궁은 온기를 되찾았고 곧 아이들이 태어났다. 안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났다. 하얀 연기를 내뿜고 요란한 쇳소리를 내는 구시대의 기차는 그렇게 멈췄지만 나는 어딘가에서 그 기차가 계속 달리고 있다는 상상 속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곧 낭독회가 시작되면서 안나는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번역원 직원은 전화를 받으러 객석을 빠져나갔다. 뒷자리에는 그녀와 나 둘만 앉게 되었다.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지 뒷자리에는 소설가와 통역을 맡은 김 교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였다. 내 시집을 읽고 있다고 그녀가 불쑥 말을 걸어왔다. 직업은 사서인데도 오랜만에 시를 읽는다고 말할 땐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작은 귀가 붉어지기도 했다. 그제야 나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내 소개를 했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며 웃었다. 그녀가 내게 다시 말을 건넨 건 낭독회가 끝나갈 즈음이었다. 자신이 아는 소년이 시를 쓴다고, 언젠가 그 애의 시를 내게 보여주고 싶다고 그녀는 말했다. 낭독회 내내 그 말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한 듯 주저하는 말투였다. 나는 그 소년이 시를 보여줄 준비가 되면 언제든 연락해도 된다고 대답하며 그녀가 갖고 있던 낭독회 자료에 내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다. 낭독회가 끝난 뒤엔 행사장 근처에 있는 러시아 전통식당에서 낭독회 관계자들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다. 식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녁이 되어갈 즈음에야 사람들은 각자의 집이나 사무실,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대의 택시를 불렀다. 한국에서 온 일행은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택시에 올랐다. 소설가가 조수석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뒷자리에 조금씩 몸을 맞붙인 채 끼어 앉아야 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는 도서정과 낭독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씩 오갔다. 50대 남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소설가와 번역원 직원이 대화를 주도했다. 김 교수의 제자가 점심을 먹을 때 들려준 평양에서의 짧은 유학생활도 잠깐 화제에 올랐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밤이 되면 평양은 암실처럼 깜깜해졌고 외국인 기숙사 샤워실엔 온수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곳에선 유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친구들을 불러 맥주를 마시며 춤을 출 곳도 없었다. 평양이 그 정도면 지방은 사정이 짐작도 되지 않는다고.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을 덮쳤던 그 악명 높은 식량난이 이미 재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소설가가 말했다. 부친이 실향민이라는 번역원 직원은 영겁 후 한숨을 내쉬었다. 소설가와 번역원 직원의 대화를 듣는 동안 어린 시절의 어느 밤 거실에서는 어른들이 먼 친척의 믿기지 않는 고생담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나는 방에 누워 그 수군거림을 꿈결처럼 듣던, 괜히 오줌이 마렵고 아무리 자는 척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았던 그런 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피곤했다. 온통 피곤한 것뿐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고작 9시간 날아왔을 뿐인데 이곳에선 100여 년 전에 고려인이 탔던 죽음의 기차와 내가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의 비현실적인 가난까지 이야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모스크바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충분히 피곤한 상태였다. 정기 검진 결과가 나온 날 내가 7살 때부터 내 상태를 지켜봐온 담당인은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손에 위치한 그 양성 종양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제 그것은 작은 호두만 하다고 담당인은 덧붙였다. 몇 차례에 걸친 방사선 치료로 사춘기 무렵부터 크기가 고정되었던 종양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많은 가능성을 내포했다. 수년 안에 내 눈이나 귀가 멀 수 있으며 읽고 쓰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더 나쁜 경우엔 예고 없이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신경과 혈관에 둘러싸여 있어서 수술로는 제거하기 힘든 종양이었다. 게다가 내게는
그 수술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촉망받는 시인이라니. 내 정체성은 그저 언제라도 이 세계에서 증발할 수 있는 임시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택시가 호텔에 도착할 즈음 그녀가 내게만 들리는 낮은 목소리로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고, 자신에게 비상약이 있으니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속삭였다. 체온이 있는 목소리였다. 동행인에 대한 평균치의 친절이란 걸 알면서도 그 순간 나는 살갗과 뼈 사이에 스며드는 낯선 친밀감을 느꼈다. 택시가 멈추면 사라질 일시적인 친밀감일 터였지만 그조차 내게는 오랜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비상약을 부탁하지 않았고 대신 택시가 아주 먼 곳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빠져들었다. 도서전 둘째 날에는 내 낭독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낭독회는 오후였으므로 오전에는 소설가와 함께 모스크바 대학에 들러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그날 아침에는 그녀를 보지 못했으므로 정오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으로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부스 안쪽에서 하얀 목장갑을 낀 손으로 책이 가득 담긴 박스를 풀고 있었다. 간밤에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 낭독회는 첫날보다 조용하게 치러졌다. 첫 낭독회와 달리 대사관이나 문화원에서 직원이 오지 않았고 모스크바 대학의 대학생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번역원 직원은 아쉬워했지만 나는 한산한 내 낭독회가 마음에 들었다. 낭독회를 마친 뒤엔 부스 구석에 마련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러시아어로 번역된 내 시집과 동행한 소설가의 장편 소설을 들춰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은 2번의 공식적인 낭독회가 끝난 날이었고 귀국 이틀 전이었으므로 한국에서 온 일행끼리 붉은 광장의 야경을 함께 구경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소설가는 언제 또 모스크바에 와보겠느냐며 야경을 보러 가기 전에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이라도 한 편 보고 오자고 내게 권유했지만 나는 발레라면 하품부터 나오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부스는 저녁 6시에 정리되었다. 그녀와 나 그리고 번역원 직원은 번화가인 아르바이트 거리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소설가는 우리가 반주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있을 때 볼쇼이 극장에서 돌아와 합류했다. 맥주를 다 마신 뒤 식당을 나와 붉은 광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시의 모든 조명에 불이 들어왔다. 모스크바에 흔한 건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어둠이 내린 모스크바에는 시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양한 색의 빛이 일렁였다. 도로변뿐만 아니라 분수대와 동상, 건물 외벽과 테라스와 지붕에도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서 마치 빛이 투사되고 교차하는 수정구 안에 들어온 기분이 들기도 했다. 돌아오는 주말에 붉은 광장에서 대대적인 야외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누군가 알려주었다. 그래서인지 도로는 꽉 막힌 상황이었고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도 자주 나타났다. 붉은 광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4사람이 나란히 걷는 것이 어려울 만큼 인파가 몰렸다. 소설가와 번역원 직원은 자연스럽게 뒤처졌고 그녀와 나는 인파 속으로 사라진 그들을 찾지 못한 채 앞만 보며 말없이 걸었다. 우리의 걸음이 멈춘 곳은 크렘린 궁전 맞은편에 설치된 대형 회전 목마 앞이었다. 금빛 지붕 아래 목마들은 아이들 몇 명을 태운 채 커다란 원을 그리며 느리게 돌고 있었다. 유년 시절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소아병동에 입원할 때마다 갖고 다녔던 회전 목마 오르골이 떠올랐다. 9번째 생일에 이모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는데 태엽과 연결된 십자 모양의 나사를 돌리면 단조의 왈츠 멜로디가 흐르면서
네 마리의 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온 순간 올라가는 회전 목마의 운동이 떳떳하고도 공평하지 않냐고. 그래서 일본에는 회전 목마는 곧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방사선 치료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모는 위로하듯 말하곤 했다. 부모님은 내 병원비를 대느라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장과 식당으로 일을 하러 다녔으므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모가 급히 귀국하여 날 보살펴 주던 때였다. 저거 타볼래요? 충동적으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의아한 눈빛으로 회전목마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의외로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아이처럼 웃었고 앞장서서 티켓을 끊어오기도 했다. 우리는 곧 회전목마에 올랐다. 차가운 촉감의 목마가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머릿속이 소품 상자처럼 달그락거렸다. 뜻밖의 두통은 내가 남들보다 어지럼증에 취약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대가인 듯 했다. 내 바로 앞 회전목마에 앉은 그녀는 원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내 쪽에서는 그녀의 옆모습만 보였으므로 그때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테지만 이제 적어도 짐작할 수는 있다. 병실에 혼자 남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 시선 끝에 있었다는 것을. 지난 새벽 그녀는 잠들기 직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었다. 아버지의 병실을 담당하는 요양사의 전화였다. 요양사는 아버지와 2년 넘게 같은 병실을 쏘온 심노인의 죽음을 전하며 당분간 아버지 혼자 병실을 쓰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심노인과 병실뿐 아니라 생활을 공유한 사이였고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응급시의 보호자였다. 사려 깊은 요양사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심노인의 죽음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저 사정이 생겨 급하게 요양원을 옮기게 되었다고만 둘러댔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요양사는 당부하듯 덧붙였다. 아버지의 상실감을 헤아려준 요양사가 그녀는 고마웠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다. 말하면서 아버지가 요양사의 말을 믿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했다. 적막했다. 통화가 종료되자 호텔방은 네모난 정막 속에 갇혔다. 시차를 계산해 보니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아직 희미하게 어둠이 남은 병실에 꾸부정히 앉아있을 모습이 이미 본 듯 눈에 선했다. 상상의 아들이 호리병 안에 거인 같다면 좋겠다고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준다면, 말하면 들어주고 만지면 느껴지는 실체라면. 그런 쓸모없는 가정 끝에서 그녀는 얼굴을 찌푸린 채 그 병실의 풍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곳을 채우는 건 근육이 거의 빠져나간 흐물거리는 몸과 명료하지 않은 언어들, 생기 없이 하강하는 공기와 그 공기 속을 떠도는 온갖 체액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감각되는 죽음의 초침 소리였다. 아무도 초대하고 싶지 않은, 동시에 누구라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공간이었다. 회전목마가 멈췄다. 나보다 먼저 회전목마에서 내린 그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선 채 가만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하늘 어딘가에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의 태엽 같은 것이 있다는 듯이. 그녀의 귀에는 단조의 왈츠 멜로디가 들린다는 듯이. 얼결에 그녀를 따라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순간 나는 그녀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때껏 단 한 번도 유심히 살펴본 적 없는 모스크바의 밤하늘은 설명할 길 없는 색채를 띠고 있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만져질 듯 가깝게 느껴졌다. 저런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삶은 영원하다는 달콤한 착각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막연히 나는 그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시선이 느껴졌다. 천천히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제 아침에 보았던 그 방심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황량한 느낌은 추워 보인다는 뜻이었을까? 발갛게 얼어있는 그녀의 두 귀에 내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녀가 먼저 내게 한 발 다가왔다. 허공에서 흩어지던 입김은 그토록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는데 내 목을 타고 넘어오는 숨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오래오래 그녀와 나의 숨결이 같은 분량으로 서로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나는 이제야 떳떳하고도 공평한 세계로 입장한 기분이 들었다. 모스크바에 다녀오고 6개월여가 지난 뒤 출간된 내 두 번째 시집의 표제작엔 그날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붉은 광장의 회전목마와 모스크바의 밤하늘, 그리고 입맞춤을 담은 시. 그 시의 마지막 행은 그 모든 풍경이 작은 행성을 닮은 내 머릿속 호두 안에서 지금도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도서관에 입고된 신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다가 그 시집을 발견했다. 그날 퇴관 시간이 지난 텅 빈 도서관에서 그녀는 그 시집에 실린 42편의 시를 성의를 다하여 정독했다. 그녀의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문 시는 그야 물론 표제작이었다. 호두는 무엇인가? 그 시를 3번 연속 읽고 나자 그녀는 궁금해졌고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신간 출간에 맞춘 내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기사를 읽을수록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가 나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것 중 하나가 나이였는데 기사를 통해 알게 된 호두의 의미는 내 물리적인 나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밤의 도서관은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내게 전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새 시집을 읽다가 전화했다고, 잠을 깨웠다면 미안하다고.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깨어 있었으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다. 마치 어제도 통화한 사이인 양 어색한 건 없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시를 쓴다고 했던 그 소년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살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그녀의 삶에서 상상의 아들이 빚어진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 머릿속 종양이 그 상상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생겨났고 머릿속에만 존재하며 조금씩 자란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런 동질감이 그녀로 하여금 내게 전화하도록 이끈 용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녀가 설명한 상상의 아들은 말 그대로 상상일 뿐이므로 그녀에게 무해했다. 그는 그녀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없었고 그녀에게서 언어 능력이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없었다. 한순간의 증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호두가 아니라 오히려 호두를 갖고 사는 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자 나는 그가 거의 친숙하기까지 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날의 새벽은 다 지나갔고 그녀와 나는 번갈아 하품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휴대전화의 구글 지도를 열어 그녀가 일하는 구립도서관을 찾았다. 지도에는 도서관이 내가 있는 행정구역에서 북동쪽으로 9.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표기되었지만 내게는 새벽에 대기를 둥둥 떠다니는 풍등 같은 도서관이 연상될 뿐이었다. 그 도서관은 밤하늘로 확대된 내 방 천장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둠 속에서 소멸했다. 그날
인파로 가득한 붉은 광장에서 소설가와 번역원 직원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녀와 나는 걸어서 호텔로 돌아갔고 4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벼운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일과를 마친 뒤면 늘 그랬듯 단발머리를 하나로 묶은 뒤 옷을 갈아입었고 클렌징 오일을 묻힌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으며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 보통의 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욕조에 머무는 동안에도 욕조에서 나와 세면대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도 머릿속에서 27이라는 두 자리 숫자가 뿌연 안개 속 지시등처럼 명멸했다는 것이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정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지만 동틀 무렵 선잠에서 깼다. 희부만 빛이 스미는 창밖을 보자 문득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날 보았던 노인이 생각났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하긴 헛것을 봤다 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누구에게든 기도하고 싶었던 절박함을 일깨워준 것만으로도 노인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는 곧 방에서 나왔다. 호텔을 빠져나와 맞은편 가로등 아래 서자 4층에 있는 그녀의 방과 그 방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 위치한 내 방이 한눈에 보였다. 그때 내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누구일까?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알 수 없었다. 그때껏 그녀가 나에 대해 확실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뿐이었다. 그 얄팍한 정보를 아무리 확대해도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아직 쓰지 않은 시가 한량없이 남아있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은 파악할 수 없었다. 번역원 직원이 나를 가리켜 촉망받는 시인이라고 했던 소개의 말도 언뜻 떠올랐다. 아는 건 그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아무런 배역 없이 특별한 서사도 없이 내 삶을 지나쳐 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27살의 시인에게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절망적인 외로움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고 형벌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삶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 마음이 원하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한 걸음에 달려가 꽉 찐 주먹으로 내 방문을 두드린다면, 내 몸을 끌어안고 다시 입을 맞춘다면,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순간도 올 터였다. 아득한 노인들의 비슷비슷한 얼굴과 요양원 특유의 아늑한 비린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요양원을 나설 때마다 늙어가는 것에 더러 겁이 난다고 토로할지도 몰랐다. 눈치 없이 그런 말을 쏟다 보면 언젠가는 나 역시 그녀를 치매 노인의 병실처럼 지겨워하게 되리라.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에게는 기대보다 단념이 쉬웠다. 어차피 내 삶에서 그녀 자신은 우연히 목격하게 된 창밖의 노인 역할도 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내 몫의 절박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아니, 그녀는 내게도 절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몰랐다. 그때 그녀가 서 있던 곳, 불 박힌 창문이 보이는 그 가로등 아래가 그녀에게는 한 세계의 끝이었다. 그녀의 삶에서 나의 영토는 거기까지였다. 그녀가 가로등 아래 서서 내 방을 올려다보던 그 시간, 나는 시를 쓰고 있었다. 훗날 그녀가 읽게 될 두 번째 시집의 표제작 초고였다. 그녀가 발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성한 초고를 새 파일로 저장한 뒤 호텔에서 나와 이번에도 호텔 근처 성당까지 산책을 했다. 성당 주변을 걷다가 다시 호텔 쪽으로 오자
낯선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얇아 보이는 실내용 가운을 걸친 그 노인은 내가 근처에 있어도 시선 한번 주지 않은 채 골똘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신 나간 노인 같기도 했지만 절대적인 진실을 의심하는 철학자처럼 고독해 보이기도 했다. 노인을 지나쳐 호텔로 들어가려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핫팩을 양손에 들고 가로등 아래서 불안하게 서성이던 그녀가 그 장면 속에 있었다. 나는 노인 쪽을 다시 돌아보았고 이번엔 꽤 유심히 그의 인상을 살폈다. 그러나 그녀와 그 노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은 도서전 마지막 날이었으므로 그녀는 밤늦도록 행사장에 남아 책들을 정리해야 했고 나는 하루 종일 소설가를 따라 미술관과 박물관을 순례하느라 행사장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자정 무렵 술을 사놓았다는 소설가의 호출을 받고 그의 방에 갔을 때도 번역원 직원만 있을 뿐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4명의 일행이 함께 공항에 가서 출국 수속을 밟은 뒤 귀국하여 헤어질 때까지 그녀는 나를 일행의 일원으로만 대했다. 그녀의 태도는 평균치의 친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가 내게 건넨 마지막 말은 앞으로 좋은 시 많이 쓰시길 바란다는 흔한 인사였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일행 중에서 소설가와 번역원 직원이 택시를 타러 먼저 떠난 뒤였다. 나는 공항 입국장에서 그녀를 마주보며 그 인사를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고마웠다고 나도 인사했다. 간단한 인사였다. 공항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체온도 목소리도 없는 풍경의 일부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나는 그것이 변경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에게는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과 똑같은 생활이 펼쳐졌다. 하루는 출근과 퇴근, 회의 시간에 맞춰 흘러갔고 월급 날짜와 휴가 나는 요일을 기다리다 보면 한 달도 훌쩍 지나갔다. 토요일엔 요양원에서 한나절을 보냈고 일요일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청소기와 세탁기를 돌린 뒤 책을 읽거나 다운받은 영화를 보았다. 마치 생활이란 것을 공항의 수화물 보관소에 잠시 맡겨놓았다가 그대로 되찾아온 것만 같다고 그녀는 생각하곤 했다. 동료 사서나 도서관의 문화광자 강사들이 간간히 그녀의 자리로 와서 모스크바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날씨와 음식, 관광지에 국한되었으므로 그곳의 원시적인 하늘을 묘사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녀가 해외 도서전에 파견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내 2번째 시집을 읽고 새벽까지 나와 긴 통화를 한 뒤엔 사소한 변화가 생기긴 했다. 도서관에 입고되어 있는 문예지에서 내가 발표하는 시를 찾아 읽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엔 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낙서도 아닌 짧은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런 밤이면 세상의 모든 글은 결국 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실제로 들은 건지 영화 속 대사인지 가물거렸지만 그녀는 그 말에 동의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동의하게 될 터였다. 첫 번째 통화가 있고 또 6개월 정도가 지났을 즈음 이번엔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에 있다가 복도로 나와 내 전화를 받았다. 그 무렵 그녀는 상상의 아들을 잃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아들이 중간고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알려주자 아버지가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 아들 말이냐? 과도를 쥔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약해진 어금니로 조심스럽게 사과를 베어먹는 아버지를 그녀는 고요히 건너다 보았다. 아빠. 그녀가 그의 손등에 손바닥을 포개며 그렇게 부른 순간 아버지가 무섭도록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마주보며 다시 물었다. 근데 댁은 누구쇼? 없던 것이 사라졌을 때도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휴대전화 너머에서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통화할 때는 조금은 수다스러워진다는 걸 첫 번째 통화에서부터 이미 터득했으므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그녀의 화제는 이내 내 시로 옮겨졌다. 최근에 발표한 시가 정말 좋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름다운 시였지만 그런 내용이라서 의외였다는 말도 이어졌다. 그럴만했다. 안나가 고려인에 대해 말할 때나 택시 안에서 소설가와 번역원 직원이 북쪽 도시를 화두로 대화를 나눌 때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피곤해하는 내 표정을 그녀만은 읽었을 테니. 잠시 뒤 그녀는 이야기의 그늘 아래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시인에게는 필요한 모양이라고 덧붙여 말했고 나는 그렇게 거창한 건 없다고 대답했다. 여전히 거창한 주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다만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뭐든 쓰고 싶었고 지금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내가 말을 잇자 그녀가 작은 소리로 웃었다. 웃었다. 그 시에 대해서라면 더 나눌 말이 있었을 텐데 그녀와 나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함구한 채로 통화를 종료했다. 병실로 되돌아간 그녀는 그새 잠이 든 아버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운 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그 애를 기억해내지 못할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시간은 이미 보호자 면회 시간을 훌쩍 넘어 있었다. 가방을 챙기고 일어나 병실의 조명을 끈 순간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가 어둠 속에서 선연했다. 허공의 차가운 숨결도 다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던가? 그녀는 내 두 번째 시집의 표제작에서 그 구절을 떠올리며 어느새 가습기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하얀 증기를 한 움큼 움켜쥔 뒤 그대로 입안으로 가져갔다. 몸 안으로 느슨히 스며든 증기는 내장과 내장 사이를 구름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뜨거웠다. 더 이상 뜨거울 수 없을 만큼 그 순간 턱까지 내려왔던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졌다. 한 시절 곁에 있어줘 고마웠다고, 수희도 관도 없이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그녀는 이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시간에 나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녀가 최근에 문예지에서 읽은 시가 머릿속에서 재현되고 있어서 평소와 달리 심심하지 않은 산책이었다. 그 시에서 나는 어둑한 기차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암수능이 찾아온 뒤에야 하나같이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축 운반 기차에는 가축 대신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우주의 한 조각이 펼쳐진 듯 기차 밖은 암흑뿐이었다. 마침내 기차가 멈췄을 때 추위와 배고픔과 슬픔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우르르 기차 밖으로 빠져나갔고 나 역시 그 행렬에 동참했다. 기차 밖도 춥고 배고프고 슬프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암흑의 도시를 혼자 걷게 되었다. 한참을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축 운반 기차가 다시 나타나더니
요란한 쇳소리를 내며 내 주변을 반복해서 돌기 시작했다. 기차에는 아직 내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외로움이 죄가 된 사람이었다.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거대한 형벌이 되어버린 그 기차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같은 자리에 서서 기차 창문에 어른거리는 그 사람의 실루엣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시는 여기에서 끝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시를 다 쓰고 나서도 기차에 남아있던 그 한 사람을 종종 생각하곤 했다. 아니, 그 사람의 숨결이었을까? 언젠가 세 번째 통화를 하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해줘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첫 번째 통화 때부터 그녀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고 먼저 밝힌 뒤에 아마도